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산업혁명. 기존의 농산물 채취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는 바이아우르 17세기인데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사 워밍업에도 잠깐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영국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사실 세계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거의 영국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영국 역시 11세기에는 중세였어요. 그런데 이런 중세 사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에 지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결국엔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의 주인이었던 성직자와 기사 계급이 몰락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컸어요? 왕들이 큽니다. 왕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루트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인들이 돈을 벌게 돼요. 근데 성직자 기사가 몰락했으니까 그 다음 세력과 있던 왕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상인 세력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왕과 상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14세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왕정 시기가 옵니다. 왕은 상인들을 보호해주고요. 상인들은 왕에게 자신의 부를 상납을 하게 되면서 아주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러면서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내가 곧 신이다. 중세하고는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루이 14세라든가 프랑스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세력 그리고 상인들의 성장,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바로 상인들의 성장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귀족, 기사가 아니라 제3세력이 드디어 이제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15세기. 콜럼버스 기억나시죠?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기존에 이슬람 세력이 막고 있어서 동양으로 가지 못했던 지중해 길이 아니라 다른 대서양을 이용한 새로운 길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이들을 서포트하게 되면서 더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 유럽 사회에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7세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당시 17세기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이 없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인데요. 이 사람들도요, 기존의 이제 절대왕정을 계속 이어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제정치, 황제에 의한, 왕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과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면 바로 상인 세력, 제3의 세력, 지주도 아닙니다. 기사도 아니에요. 지주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귀족도 아니에요. 이런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우리는 자영농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이 자영농을 바로 뭐라고 불렀냐면 젠틀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젠틀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에 우리가 부르는 젠틀맨이 바로 이 젠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세력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7세기에 들어오면은 왕에게 이제 서포트 해줬다 그랬죠? 점점 권력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국가 정치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레벨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에 영국이 국왕이 만들었던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가 아니라 청교도라는 새로운 종교를 많이 믿었어요. 이 청교도는 바로 뭐냐면 중세의 성직자들이 면제부를 팔아가면서 종교 사회에 불신을 일으켰던 돈을 받고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짓은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부르셨던 칼뱅파의 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교도를 믿었던 다수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왕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밀어냅니다. 여전히 전제정치, 절대왕정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의회, 그 다음에 청교도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 찰스 1세는 정기적으로 의회를 소집해서 국가일을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의회를 소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찰스 1세가 이들을 부릅니다. 이유는요, 세금 인상 때문에 부르기 싫은데 간신히 불러요. 불렀더니 난리가 난 거죠. 너는 어떻게 우리 그렇게 그동안 무시할 수 있었느냐. 거의 한 60년 동안 의회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다가 세금 때문에 우리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난전을 벌이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찰스 1세는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들을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이 이끄는 왕당파 세력과 그 다음에 의회파 세력이 싸우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청교도 혁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란 얘기예요? 자영농의 성장이란 얘기예요. 귀족이나 기사가 아니라 새로운 의회를 구성했던 젠틀이라고 불리던 새로운 세력,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왕당파가 집니다. 찰스 1세는 도망갔다가 결국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크로멜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습니다. 114쪽에 동상으로 나타나 있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나라가 위급했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호국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을 앞세우고 우회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전쟁을 치렀지만 드디어 왕을 쫓아내고 시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화정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은 굉장히 독실한 청교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술도 안 된다, 파티도 안 된다, 모두 검소하고 성직자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게 잘 지켜져요. 그리고 크로멜이 영국의 파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사치도 안 된다, 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로멜의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오히려 아니다. 크로멜의 이 너무 검소한 생활도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해서 자신들이 죽였던 찰스 1세 아들이죠. 찰스 2세를 다시 왕에 앉혀요. 이 찰스 2세가 그 뒤에 왕위를 이어가는데 찰스 2세는 어땠겠어요?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아버지를 의회파가 죽였으니까 복수심도 가지고 있고 이들의 눈밖에 나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권력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2세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는 다시 전제정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자 의회파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의회파의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왕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명예혁명이 되는 거죠.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 배경은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